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건 작년 겨울이었다. 짐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열던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엄마, 잠시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는 대답 대신 아들의 짐을 받아들었다. 그래, 들어와라. 며느리는 아들보다 사흘 늦게 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이유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사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이 사정을 털어놓은 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엄마, 사실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식에 투자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다. 수익이 났고 둘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꿈을 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절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원망이 느껴졌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 남은 건 전세금으로 쓸 수 있는 1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그 돈으로는 이전에 살던 지역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좀 더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서연이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서. 우리 둘 다 멀어지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견이 맞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싸움이 잦아졌다고 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다가 지쳐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한두 달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두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 천천히 알아봐라. 며느리는 작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감사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한두 달이면 지나갈 일이라고. 그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새벽 4시. 찬 공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조용히 불을 켰다.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며느리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잡채.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칼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아끼는 두 사람. 식탁에서도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으려 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다. 고등어를 구우며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며느리가 기름,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함께 앉은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조용히 밥그릇을 챙겨주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 말에 담긴 뜻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거절이었다. 아, 그래. 그럼 가볍게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따로 먹을게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떠먹을 뿐이었다. 나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갑자기 부질없어 보였다. 그 후로 며느리는 거의 밖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회사에 가는 날은 저녁을 먹고 내가 잠자리에 누우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집에 있어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아들과도 대화가 줄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은 같이 먹자.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하셨어.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식탁으로 나왔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식탁을 바라보았다. 김치찌개, 잡채, 고등어구이. 평범한 한식 밥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챙겨주었다. 며느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앉았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며느리의 밥그릇 옆에 고등어를 덜어주었다. 이거 맛있어.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구우셨어. 그 순간이었다. 왜 자꾸 이런 거 주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이런 기름진 생선 못 먹는다고. 아,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어? 맨날 깜빡하네. 여기 와서부터 맨날 이런 음식만 나오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입을 열려다 말았다.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 답답해 죽겠어, 정말. 아들이 그녀의 팔을 조용히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팔을 뿌리쳤다. 나 이렇게 참으면서 사는데 여기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의자가 뒤로 밀렸다. 그 바람에 그녀의 무릎이 식탁 모서리를 쳤다. 탁. 식탁이 기울며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김치찌개의 붉은 국물이 마루를 적셨고 잡채가 사방에 흩어졌다. 고등어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다.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행주는 가져와 김치찌개를 닦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깨진 그릇들과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들이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깨진 그릇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엄마, 손 다치니까 제가 할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아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깨진 그릇보다 깨진 관계가 더 마음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내더니 서툰 손길로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번도 혼자 밥을 해본 적 없는 아이가 계란을 풀고 프라이팬을 달구고 있었다. 엄마, 드세요. 아들이 내민 계란말이는 모양이 불균일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정성스러웠다. 고맙다.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 따로 나가서 살까 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며느리랑 아니요. 혼자요.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짐을 챙겼다. 며느리도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밥 먹으러 와라. 며느리는 어두운 얼굴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렇게 현관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텅 비었다.
나는 한참을 현관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냄비를 꺼내고 물을 올렸다. 혼자 먹을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아들 며느리 국까지 만들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은 가끔 들렀다. 며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서연이랑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그래, 네. 서로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작은 희망이 들렸다. 천천히 해라. 급할 것 없다. 2달이 지나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조금 야위어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했다. 예전과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래, 들어와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만 차려두었다. 김치찌개도 잡채도 없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뿐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갈 떠먹었다. 맛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며느리가 친정에 머문 건 1달 정도였다고 나중에 들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해준 이야기였다. 엄마, 서연이가요. 친정에서도 편하지 않았대요. 친정어머니는 며느리가 돌아오자 처음에는 반가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넌 이제 시집간 사람인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지. 식탁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한 번은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올케에게 그거 우리 애들 먹으려고 사둔 건데요. 하는 말을 들었단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다. 친정도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시집, 친정도 아닌 어중간한 공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차려준 밥상 생각이 났어요. 그토록 거부했던 김치찌개, 잡채, 고등어구이, 기름지다고, 칼로리 높다고, 구식이라고 불평했던 그 음식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음식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내가 해줬던 음식들을 생각하며 나를 떠올렸다고 한다.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당신 괜찮아? 응. 오빠는 나도. 근데 보고 싶네. 짧은 침묵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2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1달 후 2 사람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1억 5천으로는 넓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이사를 끝낸 주말 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우리 집들이 겸해서 저희 집에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 그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밥이나 먹자.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만 차려져 있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밥상이었다. 맛있구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며느리도 울음을 참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어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엄마, 우리 집 좁긴 한데 깨끗해요. 한번 보세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주말이면 2 사람이 함께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이제 부엌 일도 거들었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보였다. 어느 일요일, 우리 셋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어머님, 제가 샐러드 만들어 왔어요. 며느리가 작은 그릇을 내밀었다. 그래, 고맙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여왔고, 아들은 밥을 지었다. 세 사람이 각자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서로를 향한 작은 온기가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나는 조용히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진 후에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밥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